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언어학 교수인 제가 평생 믿어온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세종대왕이 물려준 소중한 언어 한글을 사용하며 발전된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옥스퍼드 국제 포럼에서 세계 문자 순위 1위는 한글입니다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서구 중심적 사고에 젖어있던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학자들은 발칵 뒤집혔고 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의 포럼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어떻게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깊은 철학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스펜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최연소 언어학 박사가 되어 지금은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문자 연구에 바쳐온 저에게 이번 옥스퍼드 국제 언어학 포럼은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컨퍼런스 홀로 향하는 발걸음이 당당했습니다. 당연했죠. 제 논문은 라틴 알파벳의 우수성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발표는 세계 문자의 위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라틴 문자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 모든 연구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세계 문자 순위 1위는 한글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이라고요? 한국의 문자가.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맞춤법이 훌륭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세계 최고의 문자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영국 옥스퍼드의 알렉산더 라이트 교수가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하버드의 천재라는 당신도 놀랐나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문자를 가졌다니 웃기는 일이죠. 알렉산더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롱에 동의하는 것도 저 결과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제 분야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커피를 들고 구석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에선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발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전공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였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곧 다음 세션이 시작될 것이고 저는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로비에 모였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제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라틴 문자는 2000년 넘게 서구 문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복잡한 아름다움, 한자의 역사적 깊이, 이런 것들이 무시된 평가라니요. 그때 알렉산더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스펜서 교수, 당신의 논문이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졌군요. 하버드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주변 학자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지만 전문가답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라이트 교수, 문자학은 단순한 순위 매기기가 아닙니다. 제 논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 토론에서 그 주장을 입증해 보시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폰에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했죠. 지도교수였던 해밀턴 교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에드워드, 뉴스를 들었네. 당황하지 말게. 우리 서구 문자의 우월성은 자명한 사실이야. 내 제자가 이런 트렌디한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되네. 해밀턴 교수의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가르쳐 왔죠. 그의 말대로라면 이번 발표는 그저 트렌드에 불과했을 겁니다. 다음 세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해밀턴 교수의 가르침과 오늘 들은 충격적인 발표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세션이 시작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하며 반박할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글이 1이라는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문자 제작 모델에 관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직도 혼란이 가득했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강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줄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하게 입모양을 모사해 만든 문자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글 자음이 나타났고 그 옆에는 사람의 혀와 입술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노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발표자의 설명을 들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니 이런 설계 원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문자를 만들었다고 직접 밝히셨죠.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선 그때 르네상스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말입니다.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 커피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펜서 교수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그녀와 대화할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내 전공 분야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마주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교수님 질문 들었어요. 한글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이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은 단순히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소리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죠. 가장 과학적인 문자랍니다. 이지은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자부심이 상한 상태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다음 세션에 가봐야겠습니다. 차갑게 대화를 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이지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리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특성에 따라 자음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같은 발음 위치의 소리는 같은 기본 모양을 공유하죠. 슬라이드에는 한글 자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 크이 같은 계열, 덜, 티 같은 계열. 이런 체계성은 라틴 알파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문자의 개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수할지 몰라도 실제 사용에서도 그럴까요? 셋째 날, 문자 학습 난이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다양한 문자의 학습 곡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집중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자를 마스터하는 데는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아랍어는 34년, 라틴 알파벳은 12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라틴 문자가 효율적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발표자의 다음 말에 그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한글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읽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국 유아들은 평균 한 달 만에 기본 문해력을 갖춥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자가 그렇게 빨리 습득될 수 있을까요? 발표자는 계속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어린 백성이 아침나절에 배우면 저녁에는 깨우칠 수 있다. 15세기에 쓰인 구절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 인정받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발표 후 휴식 시간 알렉산더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건 그만큼 단순하다는 뜻이겠죠. 초등학생용 문자인가 보네요.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조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복잡하다고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트 교수.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한글을 옹호하고 있는 걸까요? 알렉산더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런, 스펜서 교수도 아시아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하버드의 자존심은 어디 갔죠?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편했던 것은 제가 점점 한글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제 진정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한국 교육 현장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45세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
외국인들이 몇 시간 만에 한글을 익히는 모습. 이 모든 증거가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학습 효율성, 한글 라틴 문자.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증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제 연구, 해밀턴 교수의 가르침, 그리고 지난 며칠간 들은 발표. 이 모든 것이 충돌하며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 디지털 시대의 문자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자신 있는 주제였죠. 라틴 문자가 컴퓨터 시대의 기반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앉아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첫 발표자는 음성인식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에서 한글의 정확도는 평균 90%로 영어의 82%, 중국어의 6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되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불규칙한 철자법이 많은 영어와 달리 한글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죠. 다음 발표자는 모바일 타이핑 효율성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글 타이핑은 분당 평균 170자로 영어의 120자보다 40% 이상 빠릅니다.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언어의 타이핑 속도 그래프가 나타났고 한글이 단연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는 한글 자판의 과학적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한글 자판은 양손의 균형, 자주 사용되는 글자의 배치 등 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폰을 확인하니 해밀턴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이번 포럼의 발표 내용에 대해 들었네. 한글에 흔들리지 말게. 우리의 연구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네. 자네는 라틴 문자의 옹호자임을 잊지 말게. 이메일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제 멘토였고 그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본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션에 돌아가니 이번에는 디지털 폰트 디자이너가 발표 중이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쉽습니다. 라틴 문자의 곡선은 작은 화면에서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한글은 픽셀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읽힙니다.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크기의 화면에서 한글과 영어가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글이 더 또렷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스펜서 교수님,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고 대화에 응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정말로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니 기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면의 혼란은 여전했지만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렇게 완벽한 문자 시스템을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났습니다. 다섯째 날, 세계 석학들의 문자 평가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자리에 앉아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방어적인 태도보다 배우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발표자는 미국의 언어학자 존 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글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석학들도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문자학적 완성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들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석학들까지도 한글을 극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로비에서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 교수님, 한글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문자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죠. 한글은 그 사람을 가장 온전히 담는 문자입니다. 그녀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효율성, 역사성, 확장성. 하지만 문자의 본질은 사람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한자는 귀족들만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문자가 권력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열정과 일치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 민주적 사상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이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담기 위한 철학이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지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담는 그릇.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문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문자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기술적 우수성만 추구하다가 문자가 가진 인간적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저를 밤새 괴롭혔습니다. 6째 날, 문자와 문화 정체성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줄에 앉아서 메모지도 꺼내고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글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금지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 학교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문자를 지켜냈죠. 화면에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아이들이 몰래 한글을 배우는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방 후에는 문맹퇴치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80%가 넘는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졌죠. 한글의 학습 효율성 덕분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노인들이 처음으로 글을 배우며 눈물 흘리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혼이자 정체성이자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호텔 정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주도했던 문자 연구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문자의 기술적 효율성만 따졌습니다.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 하지만 정작 문자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저는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실패의 원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자의 것만 봤고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제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본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 모든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연구, 제 삶,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모두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한글은 그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문자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요. 마지막 날 포럼의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롱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 당신의 주장은 어디 갔나요? 아시아의 문자에 넘어간 건가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테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온함,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라이트 교수, 저는 진실을 찾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학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진실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알렉산더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폐회식 후 이지은을 찾아갔습니다. 이 교수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지은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직접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결정이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연구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글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해밀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결정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실망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요. 한 달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낯선 기호였을 텐데, 이제는 그 기호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 역사, 그리고 영혼입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글 간판의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문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를 지켜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배움을 향한 여정으로. 한글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더 배울 것이 있다는 진리를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글, 그 위대한 문자가 저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진정 세계를 놀라게 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하버드의 언어학자로서 제 눈으로 직접 그 위대함을 목격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로 디자인한 한글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핵심에서 세계 문자의 흐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역사에서 한글처럼 스스로를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는 힘을 갖춘 문자는 없었습니다. 학문에서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문화에서는 세계를 울리고 웃게 하는 감정의 매개체가 되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모방하던 문자에서 혁신을 이끄는 문자로. 한글이 없으면 언어학의 세계가 멈춥니다. 제가 서울 거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한글 간판을 바라보던 그날처럼 때로는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고 그 위대한 이야기를 지켜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언어학자 에드워드 스펜서의 한글 발견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의 한글의 아름다움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